기생이 들어오더니 이제는 집안을 아주 작사를 내려고 하는구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망해가는 양반집의 기생 출신 며느리라니 누가 봐도 끝난 게임이었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모두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늘 이 여인은 그 비웃음을 경악으로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한양에서 사흘거리, 낡은 대문 앞에 가마 한 채가 멈춰섭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어있는 창고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빚더미에 앉아 넋이 나간 시아버지가, 그 옆엔 모자란 아들이 실실 웃고 있었죠. 누가 봐도 답이 없는 상황. 하지만 홍매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발치를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가슴 품속에 무엇을 숨겨왔는지 말이죠. 이 집안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고는 있느냐? 내일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시아버지의 절망 섞인 한숨에 홍매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제게 딱 석 달만 주십시오. 이 집안의 빚을 청산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공들인 양반들도 못한 일을 기생 출신 며느리가 석 달 만에 해내겠다고요?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한 순간 홍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 홀로 앉은 홍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장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기막힌 방법으로 이 망해가는 가문을 구하려는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홍매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낡은 두레박이 삐걱거리며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마님,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백발의 여종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파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집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옵니까? 홍매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옥분이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으리께서 3년 전부터 병환이 깊으셨습니다. 약값을 대느라 논밭을 하나둘 팔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도련님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시니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홍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때 김행수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돈을 빌려주겠다며 달콤한 말로 나으리를 꿰었지요. 처음엔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는 남은 땅마저 빼앗길 지경입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김행수라는 자가 언제 다시 온다고 했습니까? 열흘 후입니다. 그때까지 1000냥을 갚지 못하면 이 집과 남은 땅을 모두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1000냥,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홍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홍매는 사랑채로 박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박진사는 낡은 책을 펼쳐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냐? 집안의 재산 목록을 보고 싶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볼 것도 없다. 남은 건 이 집과 뒤란의 작은 밭뿐이니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박진사는 한숨을 쉬며
장롱에서 낡은 문서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홍매는 그것을 받아들고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땅 문서, 빚 문서, 곡식 장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집이 한양과 가깝군요. 홍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사흘이면 닿는 거리다. 그리고 이 집 사랑채가 꽤 넓습니다. 옛날에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지. 지금은 그저 빈 방일 뿐이지만 홍매의 눈에 무언가 번뜩이는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덮고 박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제게 사랑채를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채를? 예. 석 달 안에 빚을 갚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제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박진사는 며느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그날 오후 홍매는 옥분과 함께 사랑채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낡은 병풍을 펼쳐 세우고 화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님, 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옥분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홍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손님이요? 그렇습니다. 한양에서 손님들이 올 겁니다.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양에서요? 누가 이런 집에 오겠습니까? 홍매는 대답하지 않고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뼈대는 튼튼했습니다. 조금만 손을 보면 충분히 손님을 맞을 만했습니다. 해질 무렵 홍매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막 주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홍매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술 한 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한양을 오가는 상인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비단 장수, 곡식 장수, 약재 장수, 모두 바쁘게 오가는 이들이었습니다. 홍매는 그중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비단 장수였습니다. 실례지만 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비단 장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홍매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3년 전 한양 기생집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비단 장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홍매 아니신가? 소문은 들었네. 시집을 갔다고. 예. 이 근처에 시집을 왔습니다. 홍매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날이 한양을 오가시느라 힘드시지요? 그야 뭐 장사가 그런 것 아니겠나. 혹시 이 근처에서 쉬어가실 곳이 필요하시지 않으신가요? 깨끗한 방과 따뜻한 밥,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는 곳 말입니다. 비단 장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나. 제가 그런 곳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 달 후면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한번 들러주십시오. 홍매는 정중히 절을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비단 장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홍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문 앞에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옷차림에 교만한 눈빛. 그가 바로 김행수였습니다. 오, 소문으로만 듣던 새 며느리로군. 김행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홍매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별일 아니네. 그저 박진사 나으리께 인사나 드리러 왔지. 김행수가 대문을 밀치고 들어섰습니다. 홍매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며느리 주제에 건방지기는 비키지 못할까? 김행수가 홍매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소란이냐? 박진사가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김행수는 홍매를 흘겨보고는 박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으리, 오랜만입니다. 김행수,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다름이 아니라 빈 문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김행수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열흘 후면 약속한 날입니다. 천냥을 준비하고 계시겠지요? 박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행수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만약 갚지 못하시면 이 집과 남은 땅은 모두 제 것이 됩니다. 잘 아시지요? 알고 있네. 박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행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그가 홍매를 향해 말했습니다. 기생 출신 며느리라지? 꼴 좋구먼. 열흘 후에 다시 오겠네. 그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박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홍매가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거라. 이제 희망이 없다. 아닙니다. 홍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직 열흘이 남았습니다. 제가 반드시 빚을 갚겠습니다. 박진사는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홍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홍매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열흘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 홍매는 촛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있는 옛 지인들의 이름, 그들과의 인연,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할 것들, 종이 위로 먹물이 번져갔습니다.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홍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열흘 안에 이 집안을 구할 방법. 그것은 그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홍매는 마침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튿날 아침, 홍매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이었습니다. 박진사가 사랑채에서 나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디를 가려는가? 한양에 다녀오겠습니다. 박진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한양이라니? 아버님께서 허락해 주신 석 달. 그 시간을 헛되이 쓸 수 없습니다. 홍매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박진사는 며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한양까지는 사흘 길. 하지만 홍매는 이틀 만에 도착했습니다. 쉬지 않고 걸었기 때문입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양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비단 파는 소리, 떡 파는 소리, 생선 파는 소리.
온갖 소리가 뒤섞여 귓전을 울렸습니다. 홍매는 익숙한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생집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찾아간 곳은 기생집이 아니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한옥. 그곳에는 약재상을 하는 박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신가? 문을 연 사내가 홍매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홍매 아니신가? 얼마만인가? 오래되었습니다. 박서방님. 홍매는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박서방은 그녀를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시집을 갔다는 소문은 들었네만. 웬일로 한양까지 오셨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홍매는 차 한 잔을 받아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양에서 이곳까지 오가시느라 불편하시지요? 그야 뭐 장사하는 사람이 그런 걸 어찌 따지겠나? 만약 중간에 쉬어갈 곳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깨끗한 방에 따뜻한 밥, 그리고 다른 상인들과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곳 말입니다. 박서방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야 천금을 주고도 가고 싶지. 제가 그런 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매는 자신이 시집간 곳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한양과 남쪽 지방을 오가는 길목. 딱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열흘 후면 문을 엽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께는 특별히 묵을 곳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박서방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한번 가보지. 홍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홍매는 10군데가 넘는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곡식 장수, 비단 장수, 옹기 장수, 생선 장수, 기생 시절 알게 되었던 모든 상인들을 찾아갔습니다. 홍매가 시집을 갔다며? 그래, 한양 근처라더군. 거기서 쉼터를 연다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홍매의 이름은 한양에서 제법 알려져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즐겁게 하고 사람을 대하는 솜씨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해질 무렵, 홍매는 마지막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큰 포목상, 이주사였습니다. 오, 홍매 아가씨. 이주사는 홍매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온갖 비단과 무명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집을 갔다는 소문을 들었네.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홍매는 이 주사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주사는 턱을 쓸며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상인들도 온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여러 상인들께서 오실 예정입니다. 이 주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상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였습니다. 다른 상인들을 만나 소식을 나누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좋아. 나도 가보지. 대신 조건이 하나 있네. 말씀하십시오. 내가 한양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을 내 집에 보관할 수 있게 해주게. 창고가 필요하거든. 홍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매달 보관료를 내겠네. 홍매의 눈이 커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사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맙지. 한양과 남쪽을 오가며 늘 불편했거든. 홍매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옥분이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무사히 돌아오셨습니까?
염려를 끼쳤습니다. 홍매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나으리께서는 사랑채에서 근심만 하고 계십니다. 도련님은 마당에서 멍하니 앉아 계시고요. 홍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박진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돌아왔구나. 박진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한양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열흘 후부터 손님들이 오실 것입니다. 박진사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손님이라니? 한양의 상인들입니다. 이곳에 머물며 쉬어가실 겁니다. 상인들이 왜 이런 곳에? 홍매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양과 남쪽을 오가는 상인들에게 이곳은 딱 중간 지점이라는 것, 쉬어갈 곳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기꺼이 돈을 내겠다고 했다는 것. 박진사는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온다는 것이냐? 예. 그렇다면 박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빚을 갚을 수 있겠느냐? 홍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홍매와 옥부는 사랑채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먼지 쌓인 방들을 털어내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낡은 이불을 빨아 햇볕에 말렸습니다. 박진사도 조금씩 도왔습니다. 뒤란에 풀을 뽑고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박서방조차 멍한 얼굴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이리 오십시오. 홍매가 박서방을 불렀습니다. 박서방이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왔습니다. 마당에 꽃을 심으면 어떨까요? 홍매가 물었습니다. 박서방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꽃? 예. 예쁜 꽃 말입니다. 박서방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마당 한쪽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홍매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옥분이 다가왔습니다. 도련님이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기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나으리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홍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손을 놀렸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사랑채는 말끔해졌습니다. 깨끗한 방 4개, 넓은 대청마루, 그리고 따뜻한 아궁이. 홍매는 마을로 내려가 쌀과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아꼈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아침, 대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홍매댁인가?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홍매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약재상 박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 정말 괜찮은 곳이군. 박서방이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뒤로 한 사람, 2사람. 상인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곡식 장수, 비단 장수, 옹기 장수. 오후가 되자 7명의 상인이 모였습니다. 이야, 이렇게 편한 곳이 있었다니. 한양에서 여기까지 딱 좋은 거리야. 밥도 맛있고 방도 깨끗하네. 상인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박진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홍매는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갈했습니다. 홍매 아가씨, 아니, 이제 마님이라 불러야겠군. 이 주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쉬어가게 되었네. 고맙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홍매는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이 주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을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생각인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매달 묵을 곳 값을 내겠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일 걸세.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이곳을 이용하겠네. 한 달에 한 번은 꼭 들르지. 값은 얼마나 받을 생각인가? 홍매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값을 제시했습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당한 값이네. 그 정도면 기꺼이 내겠네. 그날 밤 상인들이 모두 잠든 후 홍매는 받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옥분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감탄했습니다. 마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홍매는 돈을 보자기에 싸며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쩌시려고요? 더 벌어야지요. 홍매의 눈에 결연한 빛이 서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상인들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주사가 홍매를 불렀습니다. 마님, 한 가지 제안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내가 한양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을 여기 보관하고 싶네. 창고로 쓸만한 곳이 있는가? 홍매는 뒤란의 헛간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물건을 보관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달 보관료를 내겠네. 은 5냥이면 어떤가? 홍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 5냥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고맙지. 이제 한양을 오갈 때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 말일세. 이 주사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나도 곡식을 좀 보관하고 싶은데 나는 옹기를 맡기고 싶네. 오전이 끝날 무렵 홍매는 3명의 상인과 보관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달 들어올 돈을 계산해 보니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떠난 후 홍매는 박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수고했구나. 박진사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되는구나. 아직 시작입니다. 홍매는 받은 돈을 박진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당장 급한 것을 해결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더 마련하겠습니다. 박진사는 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구나.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 오후 옥분이 부엌에서 홍매에게 달려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행수가 왔습니다. 홍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김행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오, 며느리 나왔구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약속한 날이 코앞이지 않은가. 혹시 돈을 준비했는지 확인하러 왔네. 김행수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라? 이게 무슨 일인가? 집이 깨끗해졌네.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손님? 하? 기생 출신답게 남자들을 끌어모았구먼. 김행수의 말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홍매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열흘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때 빚을 갚겠습니다. 뭐라고? 김행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돈을 마련했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김행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열흘 후에 보자고. 만약 돈이 없으면 이 집은 내 것이야. 그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옥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마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홍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벌면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받은 돈만으로는 아직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홍매는 다시 촛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장부를 펼쳐 계산을 했습니다. 받은 돈, 앞으로 들어올 돈, 그리고 갚아야 할 빚. 아직 부족합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홍매는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3번이나 상인들이 다녀갔습니다. 홍매의 집은 이제 상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양을 오가는 이들의 쉼터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저 집에 남자들이 들락날락한다더군. 기생 출신이라 그런 게지 뭐. 박진사 어르신이 불쌍하지. 수군거림이 골목마다 퍼져나갔습니다. 홍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날 아침, 홍매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는데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저 사람 봐. 기생 출신이라더니 정말 뻔뻔하네. 홍매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이고 돌아서려는데 한 안악이 홍매를 불러 세웠습니다. 당신 기생이었다지? 홍매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생 주제에 양반댁 며느리 행세를 하다니. 안악의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다른 안악들도 킥킥 웃었습니다. 그것도 정신 나간 남편을 얻었다지. 돈이 궁해서 그런 혼처라도 잡았겠지. 홍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동이를 바로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문 앞에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김행수의 하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으리께서 찾으십니다. 무슨 일로? 모르겠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홍매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동이를 옥분에게 맡기고 김행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행수의 저택은 마을에서 가장 컸습니다. 높은 담장에 기와 지붕, 대문 앞에는 하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사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김행수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홍매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행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소. 당신이 상인들을 끌어모아 돈을 벌고 있다지? 그렇습니다. 기생 출신답게 남자들을 다루는 솜씨가 좋구먼. 김행수의 말에 도끼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요. 그것만으로는 천냥을 못 모을 것 아니오? 홍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행수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무슨 제안입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 일하시오. 한양의 기생집에 연줄이 있지 않소? 그 연줄을 이용해서 나를 도우시오. 홍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양의 관리들과 상인들을 소개시켜 주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 집안의 빚을 탕감해 주지. 김행수가 찻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어떻소? 나쁘지 않은 제안 아니오? 홍매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김행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감히. 김행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거절한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명심하시오. 열흘 후에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 집안은 거리로 나앉을 거요. 홍매는 일어나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돈을 갚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데 김행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요. 홍매가 멈춰섰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소. 기생 출신이 양반댁 며느리 행세를 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말이요. 홍매의 등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소문이 번졌습니다. 박진사댁 며느리가 한양의 유명한 기생이었대. 그것도 수많은 양반들을 상대했다더군. 이제 그런 여자가 양반댁 며느리라니.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소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퍼졌습니다. 김행수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사가 사랑채에서 홍매를 불렀습니다. 앉거라. 홍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소문을 들었다. 예. 내가 정말 한양에서 유명한 기생이었느냐? 홍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기생 출신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렇게 소문이 날 줄은 몰랐구나. 송구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갑다. 어제는 이정이 찾아와 충고까지 하더구나. 집안의 체면을 생각하라고. 박진사의 목소리에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당분간 박출입을 자제해 주겠느냐? 홍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출입을 못하면 상인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 방법이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홍매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찾아와도 옥분이 맞이했습니다. 홍매는 안채에서 바느질이나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인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홍매가 없으니 예전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옥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마님, 이러다가 손님들이 모두 떠나면 어쩌시려고요? 기다려야지요. 홍매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홍매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홍매가 물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박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박서방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마님 주려고. 박서방이 꽃을 내밀었습니다. 홍매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서방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홍매 옆에 앉았습니다. 마님 슬퍼요? 홍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서방이 자신의 감정을 알아챈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박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눈에 눈물 있어요. 홍매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를 만졌습니다. 정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마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거. 홍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서방이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제가 마님 지켜줄게요. 그 말에 홍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남편. 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순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행수의 하인들이 홍매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기생 주제에 양반댁에 들어오다니. 그것도 정신 나간 남편을 속여서 말이야. 그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박서방의 목소리가 우물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또 도련님? 우리 마님 욕하지 마세요. 박서방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뭐야 이 사람이. 하인들이 당황했습니다. 박서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생이었다고 뭐가 나빠요? 마님은 지금 우리 집 며느리예요.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가 저렇게 말을 하다니. 정말 며느리를 아끼는구먼. 박서방은 하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김행수한테 가서 말하세요. 우리 마님 건드리지 말라고. 하인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박서방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진사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소식은 곧 홍매에게 전해졌습니다. 옥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옥분은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홍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도련님께서 그렇게 씩씩하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홍매는 마루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당에서 박서방이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박서방이 돌아보았습니다. 마님. 홍매는 박서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박서방이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닙니다. 도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홍매의 목이 메었습니다. 박서방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때 박진사가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홍매. 예, 아버님. 박진사가 홍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안했다. 내가 너를 의심했구나. 아닙니다. 아니다.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려워 너를 가뒀구나. 박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알았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는 홍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옆에서 지켜주마. 홍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홍매는 다시 사랑채로 나왔습니다. 마침 상인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약재상 박서방이었습니다. 오, 마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매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서방이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요즘 소문이 좋지 않던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홍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사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한양의 다른 상인들이 이곳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소문을 냈거든요. 앞으로 손님이 더 많아질 겁니다. 홍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이곳이 편하다고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그날 저녁, 홍매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손님의 수, 받을 수 있는 돈,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이제 보입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1000냥을 모을 수 있겠습니다. 옥분이 옆에서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입니까, 마님? 예. 앞으로 닷새만 더 있으면 됩니다. 홍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행수가 마지막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하늘에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소란이 일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깨웠습니다. 쿵쿵쿵. 홍매가 황급히 옷을 여미고 나갔습니다. 대문 밖에는 포졸 셋이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이 박진사 댁이요? 그렇습니다. 관아의 명을 받들어 왔소. 박진사께서는 즉시 관아로 나오셔야 하오. 홍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고발이 들어왔소. 빚을 갚지 않고 도주하려 한다는 고발이요. 그 순간 홍매는 깨달았습니다. 김행수의 짓이었습니다. 박진사가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언제 도주하려 했단 말이오? 그건 관아에 가서 밝혀야 할 일이오. 포졸들이 박진사를 에워쌌습니다. 홍매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관아에 가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 집 며느리입니다. 포졸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나설 일이 아니오. 아버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십니다.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홍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포졸 하나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같이 가시오. 관아는 마을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홍매와 박진사가 관아에 도착했을 때
김행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 왔구먼. 김행수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또께서 곧 나오실 것이오. 잠시 후 관아 문이 열리고 사또가 나왔습니다. 마을을 다스리는 현감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앞으로 나오시오. 박진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홍매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행수가 고발을 하였소. 박진사가 빚을 갚지 않고 도주하려 한다는 고발이요. 무엇라 하시겠소? 박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저는 도주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빚은 갚을 수 있소? 예, 며느리가. 며느리? 사또가 홍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요? 그렇습니다. 들으니 기생 출신이라던데. 홍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기생 출신이 양반댁에 들어오다니. 세상이 많이 변했구먼. 김행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또, 저 여자는 믿을 수 없습니다. 기생 시절 온갖 남자들을 상대했던 자가 어찌 양반댁 며느리가 될 수 있습니까? 홍매는 고개를 들어 김행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김행수, 뭐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홍매가 품에서 문서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사또가 물었습니다. 김행수가 저지른 죄의 증거입니다. 순간 김행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홍매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행수는 이 마을의 가난한 양반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관아에 바쳐야 할 세금을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헛소리 말고. 김행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오. 홍매는 문서를 사또에게 올렸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이오? 한양에서 온 상인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김행수는 한양의 관리들과 결탁하여 세금을 빼돌렸습니다. 그 증거가 저 문서에 있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다시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김행수가 한양의 관리에게 보낸 편지, 세금을 빼돌린 내역, 그리고 그 돈으로 산 토지 문서가 있었습니다. 김행수? 사또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오? 김행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또, 저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 사또가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김행수의 집을 수색하라. 모든 문서와 장부를 가져오라. 예. 포졸들이 달려나갔습니다. 김행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 후 포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수많은 문서와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또 김행수의 집에서 이것들을 찾았습니다. 사또가 장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김행수가 저지른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금 빼돌리기, 터무니없는 고리대금, 그리고 관리들과의 결탁. 김행수, 사또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은 죄인이요. 즉시 옥에 가두고 한양으로 압송하라. 사또, 제발. 김행수가 사또 앞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냉정했습니다. 당신 같은 자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소. 포졸들 끌어내라. 포졸들이 김행수를 끌어냈습니다. 김행수가 절규하며 끌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기생주제에 그의 목소리가 관아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사또가 홍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증거들을 모았소?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소? 홍매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상인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김행수는 한양에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상인들이 그의 악행을 알고 있었지요.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소. 그리고 박진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박진사, 이제 빚에서 자유로워지셨소. 김행수가 받아간 돈은 모두 부당한 것이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요. 박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 감사는 며느리에게 하시오. 저 여인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이미 거리로 나앉았을 것이오. 사또는 홍매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기생 출신이지만 당신의 지혜는 누구보다 뛰어나오. 양반댁 며느리로 부족함이 없소. 홍매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합니다. 관아를 나왔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박진사와 홍매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고맙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었을 것이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박진사가 걸음을 멈추고 홍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넌 이 집안의 은인이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내 딸이다. 홍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진사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자.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옥분과 박서방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마님, 옥분이 달려왔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다 끝났다. 박진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빚에서 자유롭다. 옥분이 기쁨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서방은 환하게 웃으며 홍매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고마워요. 홍매가 박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일입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오랜만에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김행수가 유배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박진사 집안도 김행수에게 빼앗겼던 땅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받아간 이자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박진사가 땅 문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홍매가 차를 따라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 이 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다. 농사를 짓기엔 일손이 부족하고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홍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해보거라. 이 땅을 상인들의 쉼터로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더 넓은 사랑채를 짓고 창고도 더 크게 지으면 더 많은 상인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박진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로구나.
그리고 이곳을 오가는 상인들에게 안전한 길을 제공한다면 한양과 남쪽을 잇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박 진사는 며느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자꾸나. 내가 알아서 해라. 그날부터 홍매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목수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냉대하던 마을 사람들도 홍매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하나둘 태도가 변했습니다. 박진사댁 며느리가 대단하더군. 기생 출신이 뭐 어때? 저렇게 집안을 일으키는데 우리도 저 집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니 고맙지. 소문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사랑채가 완성되었습니다. 넓은 방 10개, 큰 창고 2채, 그리고 넓은 마당. 상인들이 속속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10명이 넘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니야, 정말 훌륭하군. 이제 한양을 오갈 때 여기만 오면 되겠어. 편하고 안전하고 더할 나위 없어. 상인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홍매는 마루에 앉아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박진사가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장부입니다, 아버님. 그래. 박진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홍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아닙니다. 아니다. 넌 이 집안의 빛이다. 우리 모두의 빛이지. 홍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진사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때 박서방이 마당에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마님, 꽃이 피었어요. 두 사람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박서방이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붉은 꽃, 노란 꽃, 하얀 꽃. 마당은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쁘죠? 박서방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홍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세 사람은 꽃이 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고난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그날 밤, 홍매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녀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했던 말.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득 기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했지만 외로웠던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진심을 나눈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진심을 나누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자신을 지켜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내 집입니다. 홍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별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박진사댁 마당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홍매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일과였습니다. 옥분도 함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마님,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오신답니다.
그러십니까? 예, 한양에서 온 비단 장수님들이 10명이나 오신다고 합니다. 홍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박서방이 마당에 나와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님, 오늘 날씨가 좋아요. 그렇구나. 홍매가 다가가 박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이 마당이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박서방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마님이 좋아하시니까 더 심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꽃잎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오전이 되자 상인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사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홍매 마님, 오랜만이요. 어서 오십시오. 이 주사는 짐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기야, 정말 멋지게 변했군요. 이제는 한양의 어떤 객주보다 훌륭하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오. 이제 이곳은 한양과 남쪽을 잇는 가장 중요한 곳이 되었소.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약재상 박서방, 곡식 장수 최서방, 옹기 장수 정서방. 모두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마님,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약재상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한양의 대감 한 분이 이곳에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홍매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감이요? 그렇습니다. 아마 곧 찾아오실 겁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홍매는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상인들은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번 달 한양 시장이 어떻더냐? 글쎄, 곡식값이 올랐다더군. 그렇다면 남쪽에서 더 많이 가져가야겠어. 정보가 오갔습니다. 홍매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한양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남자, 박대감이었습니다. 이곳이 소문으로 듣던 박진사댁이요? 홍매가 나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대감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마당, 넓은 사랑채, 잘 정돈된 창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훌륭하오. 정말 훌륭해. 박진사가 나와 박대감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감. 오랜만이요, 박진사. 두 사람은 옛 친구였습니다. 어릴 적 함께 공부했던 사이였습니다. 사랑채에서 차를 나눴습니다. 박대감이 홍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문을 들었소. 기생 출신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말이요. 홍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송합니다. 황송할 것 없소. 당신의 지혜는 칭찬받아 마땅하오. 박대감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온 것은 제안이 있어서요. 무슨 제안입니까? 이곳을 더 크게 키워보는 것은 어떻겠소? 내가 자금을 대겠소. 그렇게 해서 한양과 남쪽을 잇는 큰 객주를 만드는 거요. 박진사와 홍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하지만 나는 확신하오. 이곳은 반드시 크게 성공할 것이오. 박대감이 떠난 후 박진사와 홍매는 사랑채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 진사가 물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박 진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닐까? 홍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집안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박 진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날 밤 홍매는 박서방과 함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마님 행복해요? 박서방이 물었습니다. 홍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합니다. 저도요. 박서방이 홍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이 와서 우리 집이 밝아졌어요. 아버지도 웃으시고 옥분도 기뻐하고 모두 마님 덕분이에요. 홍매는 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정신이 온전치 못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진사는 박대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넓은 사랑채, 더 큰 창고, 그리고 마구간까지 마을 사람들도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홍매를 기생 출신이라고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했습니다. 박진사댁 며느리가 대단하지. 집안을 완전히 일으켜 세웠어. 우리 마을에도 덕이 되고 있지.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정이 박진사댁을 찾아왔습니다. 박진사 나으리, 어서 오시게. 이정은 홍매에게도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께도 인사드립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매는 박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필요한 만큼 사람을 뽑겠습니다. 이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곡식이 물결쳤습니다. 박진사 댁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번창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20명이 넘는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여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대청마루에 모였습니다. 박진사, 홍매, 박서방, 그리고 옥분까지. 올해 한 해를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구나.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는 빚에 허덕였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모두 함께 앉아 있구나. 홍매가 차를 따라 올렸습니다. 모두 아버님의 믿음 덕분입니다. 아니다. 박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의 지혜 덕분이지.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끝장이었을 것이다. 박서방이 홍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이 최고예요. 옥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마님 덕분입니다. 홍매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홍매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저는 처음으로 집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생 출신인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사가 일어나 홍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홍매는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문득 기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했지만 공허했던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집이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마음에 있구나. 홍매는 깨달았습니다. 기생 출신이라는 낙인.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붙인 것일 뿐, 진짜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향기가 실려왔습니다. 홍매는 눈을 감고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녀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했던 말.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가족의 시작, 새로운 자신의 시작. 홍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겉모습이나 과거로 판단합니다. 학벌, 출신, 직업. 그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요. 하지만 홍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홍매는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신분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편견을 깨는 당당함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처음에는 며느리의 출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지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고 계시진 않나요? 홍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꼭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